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여기 이제 좀 몇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요. 예. 위에 사진은 이제 추신수 그 예, 텍사스 레인저스에 지금 한국 돌아가셨죠. 그래서 신수가 거의 그때 7년에 한국 돈으로 1,000억 넘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미국에는 대도시의 조건을 갖추시려면은 프로 스포츠가 다 있어야 돼요. 야구, 풋볼, 농구, 아이스하키.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풋볼도 많이 인기가 있어지고, 그 축구도 인기가 있어지지만, 카우보이 저기 미식 축구는 다 좀 뭐 들어보셨을 거고, 예. 그다음에 텍사스 레인저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그 농구팀, 그다음에 예. 달라스 스타라는 아이스하키 팀.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뭐 저렴한 물가,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니까 어떤 일자리도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그렇게 집 단지를 좀 대규모로 잘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내놔도 집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 그런 집 지은 그런 내용들이 뒤지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한 운동선수들이 또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소득세가 없다는 거죠. 예, 주도 소득세가 없다는 건 그분들은 상금 한번 받으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없고는 꽤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가끔 스포츠 선수가 이 소속세 때문에 그 보면 뭐 소송 걸고 나오는 경우가 미국 보면은 우리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이번에 누구였더라? 유명한 선수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기사가 나왔던데. 근데 저도 저거는 제가 뭐 CPA나 이런 게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 LPGA에서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이미양 선수가 여기 살고 있거든요. 예. 저 LPGA 선수 중에 예. 이미양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주에서 상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주에서 그 주의 주소득세를 내는 쪽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게임을 주관하는 그 주관한 거기가 된다. 네, 거기서 벌은 거에 대한 근데 어.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어. 들었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런 분들 얘기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때 캘리포니아의 주 소득세가 이게 예.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그 레인지가 다르지만요. 예. 일반적으로 약 15% 정도 얘기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예. 예, 그러면 10만 불을 버는 사람, 한국 돈은 1억 예. 정도를 연소득으로 버는 사람이면 1,500. 주에다 내는 소득세만 1,500만 원이에요. 나라에는 내지 않습니까? 내죠. 연방정부에 또 내죠. 아, 연방정부에 내는 거는 지금 예. 10만 불 정도의 소득이 되는 분이라 그러면 예. 약 20% 정도 되거든요. 20% 어, 내고 15%또 냅니까, 캘리포니아는? 예,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계산하시면 예. 35에서 38%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는 없다. 여기 지금 텍사스는 그 텍사스는. 얘기한 15%라는 주소득세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텍사스에서 연봉 1억 5천 줄 거를 여기서는 1억만 줘도 같은 어떤 레벨의 그 네. 직원을 영입할 수 있다. 그거 좀 일리가 있네요. 주거비도 낮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주소득세가 없는 주가 텍사스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8개,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고요.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거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애틀이 위치한 워싱턴주도 주소득세가 없고요. 어, 그래서 그런 데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인구의 일반 사람들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분들은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냥 일반 중산층 분들은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비슷한 생활 환경이고 뭐 좋다 유명하죠. 그러면 예 가시는 게 좋죠. 한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방송을 보시고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 나중에 좀 은퇴해서 미국 가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가면 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그냥 투자용으로 어떤 걸 좀 사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거건 그 한인들의 인구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데는 아직까지도 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 쪽, 예, 남가주 쪽과 뉴욕. 뉴욕 쪽, 뉴저지를 포함한 뉴욕 이쪽이 제일 많겠죠. 어, 근데 이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서 제일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텍사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텍사스가 지금 저 있는 지역만 약 한 12만 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한인 인구를. 댈러스만. 그리고 예, 달라스만 뭐 휴스턴이라든지 어스틴까지 합치면 좀 더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분들한테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직항이 있냐 직항이 없냐. 있냐면 그거 중요합니다. 대한항공 직항이 직항이 예전에는 있습니까, 여기? 예, 예전에는 휴스턴으로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달라스로 지금 바뀌었고요. 달라스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본사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그 한국 직항이 또 매일 있고요.
물론 뭐 LA 같이 막 하루에 2번씩, 뭐 대한항공이 하루에 2번씩 뜨는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LA는 여기 뭐 워낙에 살면, 한인이 많으니까. 예. 네. 예, 근데 또 LA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보면은요, 한인이 다 타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 타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표를 팔 때 예. 그 한국을 거쳐가지고 동남아 가는 거를 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딱 탔는데 이게 중국 비행기인가? 이렇게 느낄 때도 많아요. 어쨌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019년 통계 기준으로 254만 명이면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다음으로 텍사스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예. 네, 이게 이제 영사관, 한국에서 영사관이 어디 얼만큼을 관장하느냐. 이게 자료가 조금 오래된 거라 2019년이라 제가 최근 걸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비율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죠? 어디가 얼만큼이 돼 있는지. 그래서 한인 인구는 지금 좀 약간 아, 이런 비율이군요. 어.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포춘 500대 기업 해가지고 그 중에 23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거를 자료를 준비한 거라 예. 지금은 아마 30개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그 장점이 많아요. 그 법인세도 똑같이 개인 아까 소득이 없다라는 식으로 예. 똑같은 식의 그걸 방법을 적용을 하고요. 네. 대신 회사는 이제 다른 거 좀 내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근데 뭐 네. 이건 제 전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CPA나 이런 부분 네. 그런 분들이 하실 건데 아무튼 회사가 그 옮기는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것도 굉장히 큰 그 회사한테는 장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서울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게 네. 이제 좋은 인재 채용하기에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 때문인데 저는 지방에서 과감하게 법인세를 없애서 정말 그럼 네. 그 법인세 가지고 아끼는 법인세도 인건비를 훨씬 더 주면 좋은 인력들이 그 지방까지 갈 수 있는데 참 그거를 우리는 단기적인 대통령만 바뀌면 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책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폭등하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 그거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지방 단체들 뭐 단체장 선거도 따로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 법 자체를 따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행정명령을 네.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미국은 연방정부법이 있고 주정부법이 따로 있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냥 각자의 나라처럼 해버리니까 어, 텍사스는 제가 볼 때는 누가 처음에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지금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똑똑한 걸 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그러면 주정부의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냐는 거죠. 지금 네. 이런 회사의 어떤 법인세도 안 받고 나중에 그러네.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텍사스의 재산세 비율이 좀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재산세를 가지고 개인의 인컴 텍스, 개인의 소득에 대한 텍스는 안 매기지만 재산세 텍스가 조금 높아요. 다른 데보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한 것 같은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좀 더 내. 니네 소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서 지금 텍사스가 뭐 미국 전역이 마찬가지로 텍사스가 집값도 많이 오르고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주정부의 재원은 지금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재산세가 많이 똑같은 거치니까. 네, 그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게 공시지가라고 표현하는 한국말로 하면 그게 올랐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인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 거기에서 재산세를 걷어가면 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몰리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걷어간다. 그렇게 볼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나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놀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임대형 어떤 건물이라든지 주택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재산세라든지 어떤 이 융자를 통해서 산 비용은 그건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그건 그분이 내는 게 아니죠. 네. 거기에 입주한 분이 내고 있잖아요. 그 어떤 이 세에 포함이 돼서 이게 재산세가 얼마고 보험 비용이 얼마고 여기에 뭐 재산세가 미국은 세입자가 내는 겁니까? 아니 재산세를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세를 거둘 때 예. 그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건 세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건물주가 집주인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납부하고도
자기의 어떤 투자 비율이 맞게끔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한국 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 도와드렸는데 캡 레이트라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캡 레이트. 수익률이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그 예. 한국 제가 같이 이렇게 저희가 협업한 그분들 계산하실 때 보니까 예. 재산세 부분을 안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캡 레이트에. 네, 그리고 몇 퍼센트 이렇게 뽑으세요. 뭐 예.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을 사셔서 이렇게 렌트를 주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의 수익률이 뭐 4%다. 뭐 한국에 뭐 좀 좋은 데 같으면 4%면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캡 레이트, 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본인이 내는 재산세 세금 다. 포함을 해요. 그걸 비용으로 포함을 해요. 그렇죠. 순수하게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그렇죠. 따진다는 그런 거죠. 거 다 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도 미국에는 뭐 5.5, 6.5, 7.5 이 정도를 지금 현재는 저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타겟으로 놓거든요. 재산세까지도 포함해서 수익률이 5.5, 6.5, 7.5라고요? 네, 그럼 5.5, 굉장히 6.5, 높은데 7.5. 한국에 비해서는 지금? 그렇죠. 한국은 뭐 3, 4 이 정도 요즘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시세는 많이 올라가고 임대료는 월세는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수익률이 많이 음. 줄었어요. 저희가 후반에 가면 이제 집에 대한 거, 사실 건물은 약간 좀 복잡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집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거든요. 수익률 계산하는 게. 그래서 렌트용 주택, 단독주택, 렌트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냥 제가 손님들한테 타겟으로 놓는 게 약 6% 정도예요.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다 제외하고. 납부하고. 예. 6%면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이 세금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빼고 계산하시더라고요. 한국도 만약에 세금 내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4%대가 아니라 3%, 2%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면은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 제외하고도 내고도 6%, 7%대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한국에 비해서. 그다음에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2배 이상 수익률인데요. 네, 지금 또 이렇게 좀 일하시는 저 손님 한 분은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나는 건물을 샀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좀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건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싸도 괜찮고 수익률이 좀 낮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걸 꼭 샀으면 좋겠어. 근데 마찬가지세요. 여기도 한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타벅스를 이쪽의 용어상으로는 이제 앵커 테넌이라 그러는데 어떤 그 한 사람의 입주자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거가 렌트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앵커 테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들어있는 거는 그 상업용 건물로는 아마 한 4% 내지는 5% 안쪽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것도 뭐 괜찮죠. 네. 4% 5%만 돼도 재산세 제하고 4% 5%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한 8%, 7, 8% 된다는 얘기인데 대략 높은 거죠. 한국식 계산으로 하면. 4% 정도 되는 건 이제 좀 등치가 큰 물건들은 그 정도 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얘기한 미국 내 이동거리 2~3시간. 네. 그다음에 아까 시차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이 달라스나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가 그런 어떤 트러킹 이런 물류를 할 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텍사스라는 도시 자체가 그 하이웨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워낙 주가 돈이 많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먼저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새로운 데 들어가더라도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회사들도 마찬가지 좀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